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신윤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치솟는 천연가스, 올 가을이 고비란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돌연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박문환 파트너께서는 이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변동성이 커지는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최근 시장의 조정에 대해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잭슨홀 미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주제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에 이미 지난 뉴스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대신에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시작부터 S&P 기준으로 2%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죠. 오랜 시간 시장을 압박했던 그 금리 혹은 물가 이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지간한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는데 시장이 돌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독일의 살인적 물가 지표로부터 시작했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5.3%로 발표되면서 물가 상승이 피크아웃된 게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 5.3%만 하더라도 감당이 어려운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5.3%가 지난달 대비입니다.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37.2%나 치솟으면서 시장에서는 그냥 이게 평범한 물가 상승이 아니구나, 이제 곧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물가 급등에 그럼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뭘까요?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독일의 전력 가격은 100만 와트당 537유로까지 치솟았는데요. 당연히 역사적 최고가입니다. 발전 단가에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가 급등했기 때문이었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을 브렌트유로 환산을 한다면 배럴당 300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까지 상승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도달했던 가격까지 올랐다는 건데요. 그 당시 우리 기억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시 시장은 유가가 동반 상승을 했고 또 물가 상승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천연가스의 수요가 커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고물가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공포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근거 없는 공포를 싹 깨버릴 생각입니다. 우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파격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전기요금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라는 점과 그 전기요금 급등에 천연가스 급등이 충분히 영향을 줬다,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인데 이게 가을을 지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제가 입증해 드리면 되겠네요.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전기는 천연가스 말고도 경유나 원자력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겨울이 오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이 난방은 거의 천연가스 이외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또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을 3일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그 의견에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노르드스트림을 통해서 유입됐던 천연가스는요, 정상 물량의 이미 20%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작 3일 정도의 수리 기간이 전체 수급을 흔들지는 않죠. 게다가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유럽만 오르는 게 아니고 미국도 오르고 아시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노르드스트림 1에 대한 중단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상승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을 올린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그리고 수온 상승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던 것이 뭘까요? 원전, 천연가스,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죠. 물론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일단
열애로 하고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바로 원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어보죠. 이 독일은 원전을 그동안 반대해 왔어요. 하지만 프랑스는 원전을 찬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여전히 수많은 원전들이 왕성하게 돌아갔고 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렴한 전력은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해왔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원전은 냉각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주로 해변이라든지 혹은 강가에 물이 있는 곳에다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프랑스 원전도 주로 하천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유럽은 사하라 사막의 그 고온 건조한 열풍이 북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500년 내 최악의 가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의 수온이 오르고 심지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드러나게 되죠. 근데 원전한테는요, 온배수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만든 규제인데요. 하천의 수온이 일정 수준 위로 오르게 되면 냉각수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냉각수라는 게 뭡니까? 과열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원전을 한번 들어갔다 나온 물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수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고온의 온배수를 방출하게 되면 하천에 서식했던 그 물고기들은 몽땅 매운탕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프랑스의 원전들이 줄줄이 가동이 중단됩니다. 주변국들한테 수출했던 그 전기 수출이 중단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일은 결손된 전력 수급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했겠죠. 독일이야 일찌감치 원전을 포기했었으니 남아있는 방법은 당장 화석 연료에 기대는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화석 연료 발전으로 상당 부분 전환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발전소에서 휘발유를 쓴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래서 주로 경유로 터빈을 돌리게 되는데 최근 여러분들 기름 넣으시러 주유소에 가보시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천연가스 터빈도 더 많이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 흐름이 최근까지 천연가스나 경유 등 이런 화석 연료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화불 단행이라고요. 고온 현상은 결국 물류 비용까지 급등을 시키게 됩니다. 내륙 해운 운송의 80%를 차지하는 라인강의 수위가 가뭄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바람에 큰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수위가 낮아져서 작은 배로 나르려다 보니까 인건비는 물론이고 운송비 등의 이 물류비마저 치솟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을 준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급등은 러시아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일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곧 9월입니다. 북반구는 가을이 시작되면 하천의 수온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낮에 늘 중단되었던 하천 주변의 원전들은 이제 풀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또 곧 가을비가 내리겠죠. 라인강의 수위가 오르게 되면 천연가스 가격과 경유 가격도 하락하게 될 겁니다. 올가을 이후 천연가스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이죠. 물론 이란과 미국은 그간 핵협상에서 크게 세 가지의 쟁점을 놓고 대치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혁명수비대의 외국 테러 조직 지정 철회였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정권이 또다시 바뀌더라도 핵협상을 탈퇴하지 않는다라는 연대 보증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란 내에서 미확인 장소에서 핵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를 중단하라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 조건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죠. 우선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무장 조직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쪽으로 툭하면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 지원단체에서 철회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사이가 조금 서먹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죠. 또 미국이 다시는 핵협상을 임의로 탈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보증서를 써준다는 것도 참 웃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테러 지원 단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에게 보증서를 써준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입장을 바꾸어서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거래의 전제 조건이 되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뭐 이미 거론해 드렸듯이 혁명 수비대는 이란의 국군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한 나라의 정규군을 테러리스트로 본다? 뭐 이런 나라하고 뭔가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또 계약을 뒤집지 않는다라는 보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좌파와 우파 둘로 갈려있기 때문이죠. 좌파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고 우파는 성실성과 근면성을 갖게 태어납니다. 실제로 위대한 예술가 중에 우파를 찾아보기 힘들고 위대한 기업가 중에 좌파를 찾아보기 힘들죠. 문제는 이들이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국경, 종교, 인종 불문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파는 은근히 일본을 좋아하고 중국을 싫어하죠. 좌파는 그 반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는 이란이에요. 우파는 순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유독 이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원하는 이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권이 또 바뀌어서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띵 나와서 어렵게 만들어 온 핵 협상을 또다시 훌떡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가진 핵을 깔끔하게 포기하려면 그 계약을 보증할 만한 연대 보증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남은 쟁점이 하나 더 있죠. 미확인 핵물질 관련 쟁점인데요. 뭐 앞서 거론해드렸던 두 가지 쟁점이 워낙 넘기 힘든 산이라서 요 두 가지만 잘 해결된다면 그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어느 한쪽이 야 너가 다 양보해 이건 계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란과 미국은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양보했을까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부 장관은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답변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 쟁점 3가지 중에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융통성을 보였다. 미국이 구두로 유연함을 보였지만 이걸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탈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원수 말만으로는 보증될 수 없다. 이들 이견을 모두 좁힌다면 우리는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결국 자존심보다는 실리를 원했다는 것이죠. 3개의 항목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렵게 만든 핵협상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다시 깨져버리는 경우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고위 관리자는 CNN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U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란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게다가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적 이익보다 형제 피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핵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이란의 경제 봉쇄가 풀리더라도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무자르듯이 딱 끊어버릴 수도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장 혁명 수비대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이 철회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헤즈볼라의 전사가 딱 이란에 와서 형제는 나를 진정 버릴 셈인가 라고 했는데 미안하네 친구 핵협상 이후 이란은 테러리스트 지원단체로부터 빠졌으니까 이제 다른 형제를 찾아보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쿨하게 테러리스트 지원단체로 남아있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하더라도 숨어서 몰래 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차피 공인된 테러 지원단체니까 말이죠. 아무튼 아직은 모든 게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사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타결 가능성은 크다는 생각인데요. 뭐 특히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하고 다시 협상해서 뭐 어떻게 그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조금 더 탈피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란은 카타르, 미국, 러시아와 함께 천연가스 세계 4대 생산자에 속하거든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유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 석유가 봉쇄 중에도 일부 반출이 가능했었어요. 뭐 어디든지 운송이 쉬우니까요. 하지만 가스는 수송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액화시켜야죠. 그리고 다시 기화시킬 수 있는, 재기화시킬 수 있는 설비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모두에게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동에는 천연가스 대국 카타르가 있지만 이미 최대 물량을 수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증산 여력이 크지 않아요. 결국 미국의 봉쇄 기관 중에 잘 봉인되어 있었던 요 이란의 천연가스만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결손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악재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준의 과격해지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내성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주초부터 주가가 제법 강하게 하락했었죠. 이건 지금까지의 악재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악재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뭄, 고온 현상으로 인한 유럽 전기요금의 급등, 물류비의 급등 이런 것들이 유럽 경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생산자 물가를 무려 37.2%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는 다시 유로화를 페리티 아래로 추락시키면서 달러를 강세로 밀어올렸고 달러 강세는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이 고온 현상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여기 땅덩어리 지구인데요. 이제 9월이 되면서 점차 시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낼 때는 낮고 넓은 구름이 형성돼서 아주 광범위한 구간에 비를 뿌리지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낼 때는 매우 높은 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국지적 호우를 부르게 됩니다. 여름 장마보다 가을 장마가 더 무서운 이유가 되죠. 유럽의 지독한 가뭄도 가을이 되면서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란 핵협상인데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란이 그 혁명 수비대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정 철회를 포기하게 되고 미국이 이란과의 포괄적 핵협상에 대한 신뢰도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다면 급등하던 천연가스 가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호재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시장은 주초부터 강하게 조정을 보였지만 이 조정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키울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치솟는 천연가스, 올가을의 고비란 주제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방문한 파트너께서는 아무리 강한 악재도 반복되면 무뎌지지만 새로운 악재가 주가 조정을 유발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세는 계절적 변화와 같은 시간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두려움을 키울 만하진 않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방문한 또는 방문한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